네, 안녕하세요. 저희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는 올해 초부터 동영상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뵌 것은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선물 리서치센터를 맡고 있는 정명입니다. 앞서 저희 최서영 연구원께서 이 커다란 암초를 만난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헤쳐나갈지에 관련된 지금 현재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맥을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환율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외환시장이 주식시장 마찬가지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좌측 차트를 보시면 주가와 달러 가치가 역의 상관관계를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냈고요. 달러화는 3월에 주가가 급락을 할 때 10년 내 최고치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 현재는 제자리로 연초 수준으로 되돌아온 상황입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더라도 달러 지수는 지금 6월까지 한 0.5% 정도 상승했으니까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상의 특이한 점을 보시면 우측 편에 굉장히 낙폭이 큰 통화들이 있습니다. 달러는 거의 강보합권인데 지금까지 연간 낙폭이 10%를 넘는 통화들이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 러시아 등 주로 원자재를 생산하는 신흥국 국가들의 타격이 굉장히 큰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5월 중순까지 급락한 이후에 낙폭을 회복한 수준이니까 올해 신흥국들의 통화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원화도 비껴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원화도 달러원 환율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1250원을 뚫고 1294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최근에 그 3월 달에 환율 급등한 거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수급전 영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월에 그 외국인이 주식을 11조 넘게 팔면서 외환시장의 수요 요인으로 작용을 한 부분도 있지만 과거보다는 실제로 달러로 바꿔간 돈은 적었고요. 저희가 체감하기에 국내 외환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달러 환율을 끌어올린 주체는 해외 지수형 ELS 관련해서 증거금과 관련된 외화 자금 수요가 실제 달러 수요로 연결이 되는 좀 이전에 없던 현상이 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원화도 1294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이제 1200원 부근에서 안정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 전망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저희 환율의 전망의 제목이 위상과 실물 사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바꿔놓은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 기본적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달러는 실물 경기는 앞서 보신 것처럼 다른 선진국 대비 우월한 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코로나가 달러의 위상은 약화시켰다라고 위상의 틈을 만들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에는 우리도 타격이 있는 것이 불가피했지만 또 원화의 위상에 있어서는 더욱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달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가 2000년대 초반부터 달러 지수입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달러가 한 40%가량 가치가 급락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미국 경기가 안 좋았다기보다도 유로존이나 브릭스와 같은 신흥국들의 급부상이 있었고요. 미국의 신뢰가 깨진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커진 데다가 회계 부정 사건이라는 좀 미국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중요한 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위에 보합권을 보이던 달러가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이때 달러화의 상승의 배경은 미국 경기의 상대적인 우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셰일 혁명도 있었고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펴면서 미국 경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린 차별화시킨 부분이 달러화를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각 주요국 간의 어떤 경기 격차 이런 부분이 금융위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2월 NBER에서 미국이 이제 128개월 동안 지속된 경기 확장기를 막을 내렸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은 강력한 중앙은행을 뒷배경으로 해서 정부가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서 소득을 보전해 준 거를 넘어서 강력한 성장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 중에서 가장 좀 우월한 위치에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로화가 좀 반등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소위 재정 통합에 한 발 다가선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유로화가 반등을 했지만 아직까지 구호 자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저희가 무게를 두고 있긴 하지만 그 이유라고 하더라도 성장 쪽에서 미국처럼 강력한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가능하겠냐라는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적 우위는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은 아니지만 G2로서의 또 미국과의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가는 흐름은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각축전은 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런 경제적 그 우위를 바탕으로 강세를 지속을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코로나가 물론 그간 달러가 막강한 그 지위를 유지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른 데들이 워낙 부진한 상황에서 미국의 상대적 경기의 우월함이 좀 달러화를 지지를 해줬다면 이번은 코로나 사태가 달러화의 지위를 한 단계 좀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존에 유지되었던 세계화 축소에 따른 경제 블록화, 또 오펙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면서 마찬가지로 페트로달러 영향력도 약화가 되고 있고 미국 경상 적자가 감소되는 반면에 중국은 소비력이 확대가 되면서 중국 경상 흑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규모 경상 적자를 내고 그렇게 소비한 돈이 신흥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신흥국이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를 매입을 해주면서 미국이 낮은 금리를 향유하는 그런 구조가 점차 약화가 되어 왔던 게 그동안의 현실인데 여기에 코로나 사태가 개입이 되면서 시장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믿고 있었던 미국 시스템도 예외 없이 취약하구나라는 점을 드러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에 대해서도 어쨌든 시장에 논쟁은 많지만 그래도 뭔가 굉장히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미국 자국 우선주의를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달러화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막대한 부채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막대를 부채를 안고 그거를 넘어서서 성장 전략을 추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 성향이 굉장히 리스크를 함유하는 즉 지속 가능한 소위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 정책을 취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점에서 달러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위를 가하겠지만 위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달러의 지위가 좀 시장에서 상당히 의구심을 두고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범위를 좁혀보면 하반기에 역시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의 재확산 여부와 미국의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외환 시장에서는 대선이 달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연초만 해도 트럼프의 재선이 확실시됐고 그러한 트럼프의 재선은 달러에는 그래도 지지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워낙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무게가 실렸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일단 트럼프의 재선이 불확실해졌고 또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트럼프가 재선됐을 때 달러화의 어떤 시나리오가 유지되기가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미 부채 규모가 상당한 상태에서 더욱더 경기 부양을 통해서 감세 등 과잉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 전략이 실패할 수 있는 또 그럴 경우에 나타난 후폭풍에 대한 우려 쪽에 시장의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환율의 변동성은 그만큼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친성장이라기보다도 증세나 또 반기업 성향 이런 것 때문에 성장 기대가 약화가 되면서 달러화에는 약세의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민주당 집권 시에는 미국의 재정 수지가 이렇게 개선되는 건전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었고, 이런 부분이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주면서 달러화는 좀 안정적인 제한적인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중장기적인 측면과 하반기적인 변수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3분기까지는 이런 중앙은행과 결합한 그 정부의 어떤 성장 정책에 대한 기대가 유지가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달러화의 약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4분기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이 부분이 달러를 반등시킬 가능성으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의 어떤 미국의 시스템적인 위험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라는 점, 또 이것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달러가 어떤 금융시장 혼란에서 반등을 하더라도 그 반등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위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화는 달러 다음으로 위안화 환율과의 연동성이 가장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코로나가 중국의 그 전략에도 변화를 미쳤습니다. 일단 미국과 일단 침체를 막아야 되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자국 중심주의가 더욱더 강해지면서 이걸 헤쳐나갈 전략이 더욱더 강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내수부양과 또 신산업 발전에 초점을 모은 그런 경기 촉진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과거보다는 위안에 대한 약세 의존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과 헤게모니 싸움을 벌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해외 자본을 또 꾸준하게 유치를 해야 되고요. 또 위안화의 안정적인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도 굳이 위안화를 약세로 드라이브할 필요성은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고, 그런 점을 고려하자면 4분기에 어떤 미중 간의 갈등이 더욱 강화되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더라도 달러 위안이 7.2 위안을 넘어설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왼쪽 차트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시사한 바가 큰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 이후 신흥국 통화는 가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원화는 가치 하락폭이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10% 내외에 머물고 있고, 환율 변동폭도 굉장히 좀 제한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오른쪽 차트에서도 2014년 전까지만 해도 CDS 프리미엄과 원화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았다면, 2014년 이후로는 물론 이거의 미시적인 연동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보면 환율이 CDS 프리미엄에 따라서 받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융위기 이후에 신흥국 통화와 뚜렷한 차별화, 또 리스크 프리미엄과의 연동성이 낮아진 부분은 제가 최근 한 2, 3년 동안 세미나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 것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굉장히 강건해진 대외 건전성, 또 무엇보다도 2014년 이후로 해외 순자산 보유국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에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부분. 또한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각국이 부채를 정상화시킨 데는 성장이 뒤따라주지 않으면서 실패를 했는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양호한 정부 부채 수준을 안고 있으면서 이제 선진국들과 겨뤄도 신용등급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율에 결국은 반영이 된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이 우리나라 시스템이 선진국과 견주어도 별로 뒤질 게 없다, 혹은 우월하다라는 인식을 줬다라는 점, 또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적었다라는 점이 원화의 선호도 자체는 유지시킬 수 있는 변수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교역이 이렇게 정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데 저희는 높은 대외 의존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중국과 수출의 그 수출입 연동성도 상당히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간재 자금률을 높이고 또 소비 중심 국가로 이렇게 변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도 자력 경쟁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어떻게 잘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도전 과제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인구 노령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는 2018년을 정점으로 지금 하락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2019년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이 생산 가능 인구가 20만 명 이상씩 매년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것이 좀 글로벌하게 교육도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거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외환 무역 수지도 개선이 되면서 전반적인 그 외환 시장 수급은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 경상 흑자가 170억 달러인데 하반기는 400억 달러 근처까지는 회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일단은 하반기에 수급 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카타르 선박 수주 뉴스 보셨던 것처럼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와 전기차, 2차 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등의 수출이 좀 순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상반기보다는 거시경제 여건의 수급 외환 수급 여건은 상반기보다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작년 말에 내놨던 올해 연간 전망에서 기본적인 테마를 잡고 있었던 정중동 장세,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폭은 제한이 되겠지만 그 제한된 변동폭 내에서 환율의 등락은 생각보다 우리가 체감하는 등락폭은 굉장히 좀 빈번하고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외환 수급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이후로 대규모 우리가 경상 흑자를 나타냈던 부분이 경상 흑자 추이 자체가 감소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연금 등의 해외 자산 투자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투자 비중을 기존의 50%에서 2025년까지 55%로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한 군데에서만도 매년 한 3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정도의 달러 수요가 유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흑자와 해외 투자 규모가 거의 균형 수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어떤 수급적인 요인 혹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나타날 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환율을 위아래로 좀 심하게 출렁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위험자산 선호라는 부분과 또 달러화의 위상이 이전만 못해질 거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달러화는 뭐 반등을 하더라도 제한적인 반등, 추세적으로는 좀 하락 추세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달러가 급락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기에는 미국의 상대적 경제 우위가 달러를 좀 지지를 해주면서 제한적인 달러 약세를 기본적인 틀로 잡고 있고 원화로 놓고 봤을 때는 상반기보다는 외환 수급이 개선되는 요건들을 좀 결합을 해보면 하반기 환율은 상반기보다는 살짝 레벨 다운되는 정도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율은 뭐 1150원에서 1250원 크게 보면 그 틀을 좀 벗어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 달러화와 원화의 사정을 외환 수급을 좀 고려를 해보면 하반기에 무게중심이 다소 1200원보다 조금 아래에 실리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거래 범위는 하단은 1150원 또 상단은 1240원 50원 아주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흐름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유로화는 달러 지수랑은 좀 뭐 데칼코마니죠. 반대 유로화가 6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험자산 선호라는 부분, 또 유로존이 어쨌든 깨질 위험까지도 시장에서 코로나 이후에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가 그래도 재정 통합적으로 한 발 나아가는 모습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던져줬다는 점에서 좀 유로화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지만 1뭐 글쎄 레벨을 제가 지금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1.15에서 1.18 정도는 굉장히 유로화가 좀 뛰어넘기에는 유로존 경기도 좀 가시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성장 정책에 있어서도 합일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레벨은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나리오로 보자면 달러를 뒤집으면 3분기 유로화 강세, 4분기는 좀 반락하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50원 이하로 갈 가능성. 그러려면 일단은 위험자산 선호가 아주 강력하게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3분기까지 위험자산 선호가 좀 더 갈 수는 있지만 결국은 시장에서 지금 실물과의 괴리가 벌어진 부분을 이제 3분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갭을 더 많이 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환율이 반락을 할 때마다 외환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의 강력한 주체가 바로 해외 투자 자금들입니다. 워낙 강세일 때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저가 매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서 그분이 환율을 하단을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저는 뭐 1150원 하회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는 일단 공식적인 답변 여기까지 드리고 추가적인 질문은 내려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0초 후에 유가 전망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